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명한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작가가 전해드리는 정원의 기억입니다. 먼저 작가의 말로 서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정원 공부를 시작하던 시점에 나는 그저 어떤 정원이 예쁜지,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정원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 무작정 정원들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수많은 정원들 가운데 내 머릿속에 이 정원 하고 느낌표로 저장된 정원들은 단순히 예쁘고 사진이 잘 나왔던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안에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이 좀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남아있는 곳들이었다. 이런 곳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을 했고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기억을 만나기도 했다. 나는 역사학자나 인문학자도 아니고 단순히 글을 좀 쓸 수 있는 작가, 가든 디자이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인문 기행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제목으로 이 글들을 모은 이유는 정원이라는 공간이 그 어떤 곳보다 사람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기억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지구의 시간과 함께 흘러간 사람들의 기억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의 제목이 정원의 기억이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책에 소개한 30개의 정원은 모두 내가 직접 한 번 이상 찾아간 곳이다. 더 좋은 곳도 많지만 내가 가보지 못한 장소는 넣지 않았다. 자료조사에 의존해서 쓰기보다는 그 순간 그곳에서 느꼈던 나의 사적인 기억들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글의 흐름도 대부분은 처음 그곳에 도착하여 걷는 동선을 따라가며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고 관련된 문헌의 인용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구어체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이유 역시 마치 옆에서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렇게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 30개의 정원을 방문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 누군가의 친절한 설명을 듣는 기분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요즘도 여건만 허락되면 전 세계 곳곳의 정원과 유적을 찾아다닌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이 사치스러운 취미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게는 직업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장소이고 더불어 내 삶의 기준을 이런 견학과 여행을 통해 다시 되새기기도 한다. 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그곳의 장소성을 이해하고 그 살아감을 이해하는 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점은 이 책은 완벽한 전문성을 갖춘 인문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정원을 공부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특별한 관점에서 바라본 정원 기행이라는 점이다. 그 관점에서 읽어주신다면 훗날 이 30개의 정원을 다시 찾아갔을 때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그 장소를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가 30개의 정원을 작은 테마별로 묶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트, 히스토리, 어센틱, 이데아, 메디테이션, 패션, 플랜츠, 어반 그린 이렇게 8개의 작은 테마로 다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정원들 중에서 제가 나중에 가보고 싶은 정원 몇 개를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정원은 마주렐 정원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두 예술가의 만남, 마주렐과 입생 로랑의 기억. 프랑스 국적의 화가이지만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마라케시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 자크 마조렐이 자신이 직접 만든 정원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정원 자체를 자신의 가장 자랑할 만한 작품으로 본 셈이죠. 마조렐은 미술계에서는 흔히 모더니스트, 오리엔탈 페인팅 작가로 불리기도 하죠. 모더니즘의 경향을 띠고 있고 이슬람 혹은 북아프리카 민족의 토속성을 그린 서양 화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촉망받는 화가였던 마조렐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온 프랑스를 떠나 아프리카의 모로코 마라케시에 정착을 하고 여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마조렐 정원의 이야기는 이 정원을 만든 마조렐의 안타까운 생의 마지막 순간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47년 마조렐은 40여 년 동안 자신의 전 재산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이 정원의 개방을 결심하죠. 그 이유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정원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 해소라는 그의 실질적인 이유와는 상관없이
대중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화가가 만든 정원은 찬란한 색과 마라케시 자생식물들이 어우러진 말 그대로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독창성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그가 말했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1956년 마조렐은 이 아름다운 정원과 집을 팔고 치료를 위해 파리로 떠납니다. 지병으로 앓고 있던 심장병이 도지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그는 이즈음 이 정원을 함께 일군 동지인 아내와도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 충격도 극심했습니다. 지인들이 기억하는 그는 파리에 도착한 후 늘 마라케시와 그곳의 정원을 그리워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그는 1962년 파리에서 도로를 건너다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뒤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이 쓸쓸한 죽음과 함께 찬란했던 마라케시의 마조렐 정원도 점점 빛을 잃어가는 듯했죠. 하지만 생전 너무나 사랑했고 죽는 날까지 그리워했던 그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 정원은 1980년 뜻밖의 전환을 맞습니다. 당시 세계 패션 디자인계를 움직이는 거물 중 한 명이었던 입생 로랑이 이곳의 건물과 정원을 구입하면서 복원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정원은 화가 마조렐의 정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입생 로랑의 정원으로도 불리는 시대를 건너뛴 두 예술가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조렐 정원은 입구부터 인상적입니다. 마라케시는 흙 자체가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이 흙으로 만든 벽돌 또한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 11세기에 형성된 중세 도시 마라케시 자체를 레드시티, 붉은 도시라고도 부릅니다. 마조렐 정원의 입구는 사방이 바로 이 붉은 벽돌로 둘러쳐져 있고 바닥 자체도 붉은색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반듯한 사각형 분수에는 얕은 불이 담겨져 있는데 그 재료가 파란색 타일입니다. 그 주변으로는 코발트 블루, 민트, 오렌지 컬러 화분이 놓여 있고요. 듣기만 해도 그 색이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나요? 정말 이보다 색감이 강렬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색 자체가 지닌 감도와 대비가 정말 명확한데요. 이런 색의 조합은 입구로부터 정원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원의 가장 선명한 디자인의 축은 바로 정원 전체를 좁고 길게 관통하는 수로인데요. 이 수로 역시 코발트 블루색으로 강렬하게 페인팅되어 있고 여기에 매우 밝은 노란색, 민트, 오렌지색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조렐 정원은 건물, 바닥, 화분, 전체 부지가 뚜렷한 색의 조합으로 마치 고갱이나 고우의 강렬한 화폭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이 색의 조합은 화가인 마조렐이 직접 정해 페인팅을 했는데요. 강렬한 코발트 블루의 색상은 마라케시의 전통 타일의 블루에서 선택하고 그와 대비되는 빨간색은 마라케시의 도시 색상인 붉은 흑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마라케시의 토속성이 마조렐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크 마조렐의 이 독창적인 정원 예술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마조렐은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여행을 좋아해서 젊은 시절을 거의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보냈는데요. 특히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인 이탈리아, 스페인, 이집트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예 정착하여 살기로 결심한 곳이 바로 모로코의 마라케시였습니다. 그가 지금의 마조렐 정원 부지를 구입한 건 1923년, 그의 나이 37살이었죠. 그는 우선 건축가 폴 시누아르에게 의뢰해 마라케시 고유 전통 주거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큐빅 타입의 주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라케시 자생의 식물들을 활용해 정원을 만드는데요. 사막형 기후인 모로코의 자연 환경에서 자생이 가능한 야자나무, 대나무, 다육식물, 부겐벨리아, 제스민, 수련, 알로에나무, 수양버드나무 등 무려 300여 종이 넘는 식물을 심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마조렐 정원의 상징인 화려한 색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건축물과 정원이 완성된 후인 1937년부터 마조렐은 직접 특유의 색을 입히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부터 화폭 대신 정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중점색으로 사용한 코발트 블루를 이제는 마주렐 블루라고 하는데 이건 마라케시 자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렐 정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패션 디자이너 입생 루랑과 함께 마조렐의 정원을 복원시키고 여기에 좀 더 마라케시의 자생력을 강조한 식물 구성을 접목시킨 가든 디자이너 벤차 베네입니다. 그는 현재 마라케시에서 활동 중인 가장 유명한 가든 디자이너면서 향수를 개발하는 조향사이고 예술 감독이기도 합니다. 마주렐 정원의 복원을 맡게 된 그는 기록을 뒤져 마치 유적을 발굴하듯 세심하고 섬세하게 마주렐을 재생시키죠. 그리고 사라진 식물군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과감하게 300여 종의 식물을 추가로 도입해 마주렐 시대보다 더욱 풍성한 식물의 정원을 만들어냅니다. 입생 루랑은 벤차 베네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는 정원 조성 외에도 마주렐 정원이라는 이름의 향수를 개발해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향수 마주렐 정원이 입생 루랑에 의해 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입생 루랑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가 이 마라케시와 마주렐 정원을 좋아했던 이유는 단지 휴양지로서 이곳을 선호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국적은 프랑스지만 태생은 모로코와 인접해 있는 나라 프랑스령 시대의 알제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알제리와 북아프리카 민족인 베르베르인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었죠. 그리고 그걸 마주렐 정원을 통해 재탄생시키는 일에 자신의 재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입생 루랑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 마주렐 정원에 머물며 평소 이런 말을 자주 전했다고 해요. 앙리 마티스의 색채와 자연과 융합된 이 오아시스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8년 입생 루랑은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중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묻힌 장소가 바로 이 마주렐 정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정원을 걷다 보면 정원의 한 구석에 그를 추모하는 기념비석이 소박한 모습으로 놓여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생 루랑의 파트너이면서 사업적 동지인 피에르 베르제는 입생 루랑의 장례식에서 이런 아름답고 슬픈 헌사를 남겼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곧 멀지 않은 어느 날 모로코 야자나무 아래서 당신과 다시 만날 겁니다. 어때요? 첫 번째로 꼽힐 만한 멋진 정원 아닌가요? 저는 마라케시를 가보지 않아서 정말 이 정원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버킷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정원 역시 같은 카테고리인 아트에 있는 비타 색빌 웨스트와 아텐 크래프트의 기억이 있는 켄트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입니다. 20세기 영국 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엔 분명 시인 비타 색빌 웨스트가 포함될 듯합니다. 그녀는 왕족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이 컸던 가문 중 하나인 색빌 웨스트 가문 태생이죠. 영국에서 5번째로 큰 거주지이기도 한 색빌 가문의 종가 놀 하우스가 바로 비타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일한 상속자였던 비타는 당연히 받아야 할 놀 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유산을 당시 영국 사회가 정한 상속법에 따라 남자 후계자인 삼촌에게 뺏기고 맙니다. 이때의 슬픔과 억울함은 비타 평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결국 비타 색빌 웨스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뒤인 1930년 남편 해럴드 니컬슨과 함께 잃어버린 놀하우스와 닮은 시싱허스트 캐슬을 구입합니다. 중세에 지어진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었지만 당시는 허물어진 채 우뚝 솟은 타워만이 옛날의 이용을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색빌 웨스트는 이 부지를 처음으로 봤던 기억을 이렇게 일기 속에 남겨놓았죠. 상식적으로 오래된 구성이라면 오래 묵은 주목나무 생울타리와 시더나무 가로수길, 깃발이 휘날리는 담장과 둔덕을 생각하겠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잡초와 웃자란 잔디, 엉뚱한 곳에 자리 잡은 어두침침한 온실과 무너진 울타리, 쇠망사가 쳐진 버려진 닭장, 모든 것이 그냥 불결하고 지저분했다. 하지만 훗날 이곳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이 되는 과정을 지켜본
둘째 아들인 나이젤 니컬스는 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이날을 이렇게 추억하기도 했죠. 지금은 장미 정원으로 바뀐 이곳에 맨 처음 어머니와 함께 들어섰을 땐 버려진 자동차와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했죠. 그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죠. 우린 여기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구나. 이 예언은 훗날 정말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을 지금은 누구나 비타의 정원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이곳의 전설은 그녀의 남편인 니클슨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시 외교관으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대사를 맡기도 했던 그는 건축과 가든 디자인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니컬슨은 이미 비타와 함께 처음으로 구입한 집인 롱반이라는 곳에서 당시 영국 최고의 건축가이자 가든 디자인은 거트로트 직길의 제자 겸 사업 동지였던 에드윈 루티언스와 함께 정원을 읽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롱반의 디자인을 보면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는 아니었지만 니컬슨은 특유의 감각으로 매우 전형적으로 정원을 나눈 공간마다 다시 여러 화단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설계합니다. 바로 여기에 색빌 웨스트가 특유의 감성과 오랜 식물 공부와 원예 경험을 바탕으로 식물 디자인을 구사하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잉글리시 플라워 정원의 백미가 탄생하게 되죠. 시싱허스트라는 정원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 정원이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꽃으로 사계절 내내 멈추지 않는 잉글리시 플라워 가든의 진수를 보여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곳은 아주 새로운 개념의 가든 디자인이 구현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의 정원 공간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인 그린 룸의 개념이 탄생한 장소예요.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은 총 10개의 그린룸, 즉 10개의 작은 정원이 있는데요. 우선 주차를 한 뒤 20m 높이의 시싱허스트 타워 건물을 보며 정원으로 진입하면 아치 형태의 유일한 입구가 보이죠. 그리고 그 입구를 막 통과하면 담장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반듯한 잔디밭이 보이는데 그 담장 밑으로 화단이 있어요. 바로 이 화단의 이름이 퍼플 정원. 말 그대로 보라, 분홍, 자주의 꽃들만이 모아져 있어서 초보자라 할지라도 아무 식물이나 심은 것이 아니라 색으로 식물을 모아 디자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퍼플 정원을 보고 담장 중간에 새로 만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번엔 두 번째 정원의 방, 바로 장미 정원이 나타납니다. 장미 정원방은 사각형의 수많은 화단으로 다시 쪼개져 있는데 다양한 종의 장미가 중점 식물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장미에 어울리는 수많은 초본 식물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 특유의 장미 향기와 함께 화려한 초본 식물을 보는 즐거움이 가득하죠. 이 장미방 끝으로 사람 키보다 높은 주목나무가 둘러쳐진 동그란 잔디 광장이 등장하는데 이곳의 이름은 둥글다는 뜻의 론델 정원이죠. 이 론델이 장미 정원 반대쪽에 다른 출입구가 있는데 여길 통과하는 작은 오두막집 코티지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펼쳐진 정원은 전혀 다른 색감으로 오렌지와 빨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매우 강렬한 느낌이 가득하죠. 그 외에도 좁고 긴 모퉁이를 살린 라임나무가 줄져 서 있는 라임워크. 이 정원은 하부 지면에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알뿌리 식물인 튤립, 수소나 크로커스, 히아신스 등이 만발해서 봄의 정원으로도 불리고요. 아몬드 나무가 가득한 너트리 정원에는 그리스 신인 디오니소스의 돌 조각과 함께 그늘에 강한 초본 식물들이 심겨져 있어 여름 내내 흰색, 노란색, 보라색의 꽃을 피워내죠. 그리고 이곳을 통과하면 긴 주먹나무 생울타리 길 사이에 뚫린 입구를 들어서게 되고 그 너머에 이 정원의 백미인 화이트 정원이 보입니다. 이 방은 온통 흰색의 꽃을 피우는 식물과 회색의 잎을 지닌 식물로 가득합니다.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을 이어받은 둘째 아들 나이젤 니컬슨의 설명입니다. 화이트 정원의 절정은 6월이에요. 6월에 보름달이 뜨는 밤 이 정원은 불을 다 꺼도 흰색으로 달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관람객들이 달밤에 이곳을 관람할 수는 없지만 흰꽃이 가장 많이 피어나는 6월,
이 화이트 정원은 정말 흰 꽃들로 가득 차서 보는 사람들에게 탄성을 불러일으키죠. 이렇게 시싱허스트 정원의 매력은 이 각각의 방들이 매우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사계절 내내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건데요. 마치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을 보는 듯해서 아트 앤 크래프트 정원이라는 표현이 생겨났을 정도죠. 그런데 사실 20세기에 구사된 이 초본 식물을 이용한 세계 정원은 원래 거트루트 지킬레라는 가든 디자인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이후 정말 많은 정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의 조성에 지킬이 직접 조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함께 일했던 건축가 라우천이 색빌 웨스트와 친구였던 점을 보면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30년 시싱허스트 캐슬을 구입한 뒤 3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정원에 식물을 심고 가꾸었던 시인 비타 색빌 웨스트는 1962년 이곳 시싱허스트 캐슬에서 생을 마칩니다. 비타의 얼굴에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보이지 않고 편안해 보였다. 색빌 웨스트의 마지막 순간을 남편 니컬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죠. 니컬스는 색빌 웨스트가 세상을 뜬 후 이곳을 아들에게 맡긴 채 떠났고 이후 죽을 때까지 시싱허스트 캐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생전에 남편 니컬스는 색빌 웨스트에게 자신들의 사후 이 정원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문화보존 단체에 기증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당시 색빌 웨스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놀하우스를 잃었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절대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빌 웨스트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정원은 니컬슨과 아들인 나이젤의 결정으로 결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되었습니다. 유적지 보존 관리가 유지였던 내셔널 트러스트도 살아있는 식물이 가득한 색빌 웨스트와 헤럴드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처음에 망설였다고 하죠. 하지만 정원사를 직접 길러내고 노하우를 익히면서 지금은 영국 전체의 내셔널 트러스트 관리주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정원의 성공 여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 취향, 그리고 지식에 달려있다. 평소 비타 색빌 웨스트가 정원에 대해 했던 말입니다. 정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해답이 실은 이럴듯합니다. 지금도 비타와 헤럴드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정원에 서면 두 사람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분명 사람은 떠났지만 정원이 그곳에 머물렀던 그곳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원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고른 정원도 아트 카테고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정원이죠. 프랑스의 지베르니 정원. 화가 클로드 모네의 로르망디 세계 기억. 1874년 파리 미술계는 충격적인 작품들을 접하게 됩니다. 드가, 피사로, 르누아르, 시셀레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시선을 끌었지만 그중 비평가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모네의 인상 해돋이였죠.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그 위로 떠오른 해를 그린 이 그림은 흐릿한 성과 마치 착시를 익힐 정도의 다양한 색이 혼합되어 이전까지 본 적 없는 독창적 작품이었으니까요. 이후 비평가들에 의해 붙여진 모네를 포함한 이 그룹의 이름은 모네의 작품에서 따온 인상주의 그리고 인상주의파였습니다. 사실 모네의 삶은 상당히 평온할 수도 있었어요. 부유한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경제력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은 풍요로웠고 아버지는 모네가 자신의 사업을 잘 이어가길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사업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결국 안락한 삶을 버리고 화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림 모델이었던 여인 까미와 결혼을 하고 큰아들 장이 태어났지만 한동안 가난은 모네와 가족의 삶을 힘겹게 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모네는 파리에서 자신의 고향인 파리 북서쪽 르아브르를 오가는 기찻길에 작은 시골 마을 지베르니를 지나갈 때마다 언젠가 저 마을에 집을 살 거야라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그 소원은 마침내 1883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임대였고
7년 후인 1890년 건물과 부지를 드디어 구입해요. 그런데 지베리니에서의 삶을 시작한 때 이미 모네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온 후였습니다. 모네는 첫 작품의 구매자이기도 했던 후원자 에르네스트 오시데가 파산하자 자신의 집으로 오시데의 가족을 부르죠. 그렇게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생활하던 중 모네의 아내 까미유가 둘째 아들을 낳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에르네스트 오시데 역시 집을 나가 1년 만에 죽으면서 남겨진 모네와 에르네스트의 아내인 앨리스가 자연스럽게 동반자가 되는 일이 생겼죠. 결국 지베리니 정원은 모네와 앨리스가 6명의 자녀를 키우며 일궈낸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형태적으로 지베리니 정원은 크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집이 있는 부지에 조성된 정원은 일명 노르망디 꽃밭이라 불릴 정도로 각양각색의 꽃이 가득하죠. 장미, 붓꽃, 데이지, 양귀비꽃, 한려나 그리고 펜지 같은 꽃들이 뒤엉켜 얼핏 무질서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곳의 전체 윤곽은 매우 전형적이죠. 원래는 주목나무가 줄지어 중앙에 심겨져 있는데 모네는 이걸 없애고 아치기를 만든 다음 여기에 줄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아치길 양옆으로는 매우 반듯하고 길쭉한 화단을 조성했죠. 지도에서 보면 매우 전형적인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에 반해 길 건너에 조성된 정원은 매우 달라요. 이곳은 3년 후 추가로 구입한 부지에 만들어진 정원인데요. 모네가 살았던 당시는 길을 건너 다녔지만 오늘날은 도로 및 지하들을 통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뒤쪽 정원의 이름은 물의 정원인데요. 처음에는 작은 연못 정도였지만 모네는 연못이 아니라 호수처럼 큰 물 공간을 만들죠. 연못을 넓히고 그것에 엄청난 양의 수련을 심었고 직선의 길을 없애고 구불거리는 동선으로 처리해 길 건너 꽃 정원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모네가 이런 물의 정원을 꿈꾼 것은 당시 프랑스 미술계에 붙었던 일본 파나 영향 때문이었어요. 모네는 일본에 가본 적도 없지만 파나 속에 등장하는 일본 세상에 매료됐죠. 파나 속에는 일본의 낯선 사람들과 풍습이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그는 일본 다리 그림을 아주 좋아했어요. 모네는 연못 위에 놓을 수 있게 파나 속 일본 다리와 똑같은 것을 인근 지역 장인에게 의뢰합니다. 단 파나 속의 다리는 붉은색이었지만 그는 초록색을 선택하죠. 식물의 구성도 일본 정원에서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와 대나무 숲을 만들고 수양보드 나무를 물가에 늘어뜨리고 등나무를 이용해 퍼컬러를 만드는 등 일본 정원을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본 적도 없는 일본의 정원이 모네의 정원에 완벽하게 앉혀져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오히려 화가 모네의 창의력에 의한 동서양 융합의 정원이라 보는 편이 맞을 듯합니다. 사실 모네의 정원 조성 방식은 좀 독특했는데요. 우선 화폭에 먼저 그림을 그린 후 그게 마음에 들면 정원에 옮기는 이중 작업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네가 그린 지베리니 정원의 그림 상당수가 정원을 만든 뒤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먼저 그리고 정원에 직접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기와 정원 가꾸기 외에 잘하는 게 없습니다. 모네가 평소 자신에 대해 하던 말인데요. 그는 정말 정원을 가꾸는 일에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모네는 웬만해선 지베리니를 떠나지 않았지만 어쩌다 그림을 그리기에 집을 떠나게 되면 아내 앨리스와 정원사에게 정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당부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프랑스 지베리니의 정원이 누가 봐도 영국의 플라워 정원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건데요. 그건 당시 영국에서 플라워 가든 붐을 일으킨 정원사 윌리엄 로빈슨이나 가든 디자이너 거트루트 지킬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노르망디라는 지역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베리니는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죠. 그리고 모네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더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 르아브르이고 또 그가 여러 번에 걸쳐 그렸던 루앙 성당이 있는 도시 루앙도 열흘에 머물렀던 곳인데요. 이렇게 모네가 살았던 르아브르, 루앙, 지베리니 지역을 흔히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합니다. 노르망디는 북쪽 땅 혹은 북쪽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바이킹 왕국 노르망디 왕조가 들어선 곳이죠. 그런데 이 노르망디 왕조가 11세기 영국을 침략하면서 당시 영국의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실 영국과 노르망디 지역의 건축물과 정원의 형태와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었죠. 지베린이 정원을 언급하면서 모네의 50년 지기 친구 크레망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클레망소는 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수상이었는데 그는 어떤 장소보다 모네의 지베린 정원을 좋아해서 틈만 남은 그의 정원에서 모네와 함께 식물을 선정하고 심었던 거죠. 하지만 1926년 모네는 폐암으로 크레망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모네가 죽고 난 후 안타깝게도 지베린 정원은 그 색을 잃어갑니다. 둘째 아들인 미셸에게 상속됐지만 그는 지베린을 떠나 돌아오지도 않았죠. 그 자리를 아내 앨리스의 딸이면서 모네의 큰아들 장과 결혼한 화가 블랑시 모네가 지베린을 지켰지만 재정 문제로 점점 힘겨졌습니다. 결국 미셸 모네는 1966년 모네의 정원을 아카데미 보데자르에 기증하죠. 그리고 10년에 걸친 복구 끝에 1980년부터 지베린이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모네는 단지 정원을 잘 가꾸었던 정호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자이너였고 더불어 식물 품종 재배사이기도 했죠. 그가 재배한 붓꽃과 펜지가 무려 70여 종이 넘는데요. 식물 품종 이름 중에 지베린이라는 이름을 보게 된다면 모네가 만든 그의 자식과 같은 식물이었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아트 부분에 속한 4개의 정원 중 3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센틱 카테고리에 있는 정원을 2개를 골라봤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